서울 일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회색 하늘 아래 젖어가는 나뭇잎들처럼 그녀의 마음도 묵직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남편 현우의 사업 실패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그 화살은 점점 유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현우는 건설업에 손을 댔다가 수억 원의 빚을 졌고 그 빚의 일부는 이미 시댁의 이름으로도 넘어갔다. 유진은 지난 몇 달 동안 이 결론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끊임없이 물었다. 하지만 오늘 어쩌면 그 결론이 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유진아, 어머님이 부르셔. 현우의 목소리에 유진은 뒤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초점이 없었다. 언제부턴가 그는 말수가 줄었고 자주 담배를 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거실로 향했다. 거실 한가운데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형님 부부가 앉아 있었다. 냉랭한 분위기. 유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유진아, 우리가 너를 이렇게 부른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우리 현우가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잖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너네 친정 쪽엔 아파트도 있고 아버지도 연금 받으시고 그런 상황이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유진은 몸이 굳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그 집 한 채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그걸 너는 며느리잖니. 이럴 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형님 부부도 유진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네 집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현우가 이런 상황인데도 자기 아버지 지키는 데만 급급해.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 분을 희생시킬 순 없어요. 그 순간 현우가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희미했다. 유진아, 그냥 잠시만이라도 돈 좀 빌리자.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몇 번이나 그런 말 했잖아. 몇 달만 기다려 달라면서 빚은 점점 불어나기만 했어. 유진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눈앞에 차올랐지만 참았다. 이 순간의 감정에 휩쓸릴 수 없었다. 내 아버지를, 그 집 하나뿐인 노인을 길거리로 내모는 건 나한텐 가족도 아니에요.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침실에 혼자 누워 벽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우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계속 전화통화를 하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유진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절친 민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입장 확보해 돈도 서류도 절대 건들지 마. 무리하게 나오면 내가 갈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유진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아직은 세상에 자신 편이 한 사람쯤은 있다는 안도감. 유진은 조용히 옷장을 열어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꺼냈다. 중요한 서류와 약간의 옷,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을 넣었다. 이 집을 떠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처럼 조용히 일어났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마지막처럼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었다. 거실에 나가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또 어디 나가게? 출근이요. 출근. 이 집이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출근이 눈에 들어와.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현실을 외면할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지었다. 정말 차갑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위급한데도 넌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을 들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녀는 짐짓 한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선택이야.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단단했다. 그녀는 여관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머무르고 있는 곳. 여관 방은 작고 허름했다. 한기가 서린 벽지, 오래된 전기난로, 그리고 낮게 깔린 침대 하나. 하지만 그곳은 유진에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아버지 윤상태는 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구나. 네, 아버지. 오늘은 일찍 끝났어.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평범한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식사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시장 앞에서 순댓국 사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같이 먹자꾸나.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릇에 담긴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그 따뜻함이 방안 공기를 조금씩 덮였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다. 아버지의 말에 유진은 젓가락을 멈췄다. 눈물이 차오를 뻔했지만 애써 삼켰다.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가 편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 집에서 나 때문에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이어서 말을 이었다. 그 집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뭘 더 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때로는 이유 없이 차가울 때도 있지. 하지만 그런 곳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어. 유진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찌릿해졌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억눌러 왔는지 아버지의 한마디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서랍에서 랄른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낡은 종이봉투 안에는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조금씩 모아둔 거다. 원래는 내 결혼식 때 쓰려고 했는데 그땐 사이가 사업한다니까 도와줬지. 남은 돈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라. 우진은 그 통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잔액을 확인하니 3천만 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이거를, 아니, 이 돈은 아버지 쓰셔야죠. 나야 뭐, 은퇴하고도 별로 쓰는데 없더라. 너처럼 젊은 사람이 새 출발하는데 더 필요하지 않겠니? 우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고마워, 아버지. 그날 밤, 유진은 여관방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지만 분명한 평온이 깃들고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민서와 함께 구청을 찾았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펜을 들 때 손이 떨렸지만 이름을 써내려가면서 마음이 점점 단단해졌다. 이거 접수하면 이제 진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해야 해.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의 단단함이 드러나 있었다. 그날 밤 여관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이혼 서류, 시댁의 반응, 현우의 침묵. 아버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잘했구나. 힘들어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당당하게 가면 된다. 며칠 뒤 아버지가 혼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유진은 말렸다. 날씨도 춥고 비도 오락가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딸 고생시키는 게 더 미안하다. 그렇게 아버지는 집을 나섰다. 유진은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윤 상태의 C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는 말없이 CT 사진을 보여주었다. 갈비뼈 골절, 폐출혈, 심각한 출혈, 수술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대략 7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병원 로비에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유진이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가죽 핸드백을 들고 곧장 수납창고로 걸어갔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기에 계세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지만 우리 현우의 장인이기도 하잖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다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낸 비용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혼 서류 처리해라. 병원 복도 한쪽에 마련된 보호자 대기실. 유진은 아버지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구석 의자에 앉아 몸을 웅크렸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귀에 울려왔다. 시어머니 강영자는 수납창고에서 결제를 마치고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가방이 들려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외모였지만 눈빛엔 계산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너도 알다시피 병원비는 만만치 않아. 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결제는 했는데. 유진은 시선을 내리지도 않고 물었다. 조건이 있겠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낸 이혼 서류 처리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리 현우도 후회하고 있어. 유진은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수년간 그녀에게 들었던 말들,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단지 필요에 의해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고자 할 뿐이었다. 아버지를 위해선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일이잖니. 부모가 다치셨을 땐 자식이 뭘 해야 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유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 자식이라는 이유로 또 한 번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엔 민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언니? 들었어. 병원이라마? 내가 지금 가는 중이야. 절대 그 돈 받지 마. 그 돈은 빚이야. 받아들이는 순간 또다시 거기 묵이게 돼. 민서의 말은 단호했다. 유진은 입술을 깎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내가 돌아오면 병원비도 계속 내가 책임질게. 현우도 새 직장 알아보고 있어. 유진은 눈을 감았다. 너무 많은 수음이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 여관 방의 따뜻한 국밥, 민서의 문자, 시어머니의 냉정한 눈빛, 그리고 병원 수술실 문 앞에 앉아있는 지금 이 현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돈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지금은 아버지를 살리는 게 먼저니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그러니까 조건은? 조건은 없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알아요. 지금 제가 선택하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삶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국 무겁게 돌아섰다. 복도에 발소리만 남았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출혈은 많았지만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유진은 그제야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민서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따뜻한 커피 2잔과 도시락을 들고 언니, 진짜 고생했어. 근데 잘했어. 그 돈 안 받은 거 진짜 잘했어. 유진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터졌다. 민서는 조용히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회국하시면 나 진짜로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는 삶 내 선택으로. 며칠 후 유진은 작은 메모장을 펼쳤다. 수익과 지출을 계산하고 남은 통장 잔액을 적었다. 그리고 비상금 마련, 단기 아르바이트 구하기, 법률 상담 다시 받기라는 항목을 체크했다. 새벽 병실 안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유진은 그 곁에 앉아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아버지, 깨어나셨어.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잘 있었니? 그 말에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 잘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병실 창밖, 긴 비가 멎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은 알았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직 없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일주일 후였다.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고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 유진은 매일 병실에 머물며 아버지를 간호했다.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향하고 밤늦게 여관방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몸도 챙겨야지. 아버지는 힘겹게 일어앉으며 말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베개를 고쳐주었다. 아버지 덕분에 전 요즘 오히려 힘이 나요. 전에 살던 그 집에서 매일이 버거웠거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민서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은 명확해요. 상대방이 부당하게 금전 요구를 했고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니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다. 저는 위자료까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그 집안과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아요. 민서가 옆에서 입을 열었다. 언니는 지금 해방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를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는 선택을 한 거죠. 유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도록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 날짜가 정해졌다. 유진은 고민 끝에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여관방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었고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원룸은 서울 외곽 작은 동네 은평구의 언덕에 위치한 낡은 빌라였다. 방 하나, 주방, 욕실. 좁고 오래된 구조였지만 유진은 그 공간이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 우리 둘만의 집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집 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사 오니까 어머니랑 처음 전셋집 살 때 생각나는구나. 그때도 냉장고도 없이 라면 끓여 먹었지. 유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저녁은 라면으로 해요. 아버지표 김치도 곁들여서. 두 사람은 좁은 부엌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탁자 하나 없이 종이 박스를 테이블 삼아 김치와 라면을 나눠 먹었다. 그 단순한 식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마냥 낭만적이지 않았다. 생활비, 병원비, 월세, 아버지 약각,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유진은 아르바이트를 2개나 병행해야 했다. 낮에는 사무보조, 밤에는 카페에서 바리스타 일을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 와중에도 민서는 꾸준히 곁을 지켰다.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고 구청 복지 상담도 같이 다녀줬다.
언니, 근처에 여성지원센터 있어. 여성 대상 상담, 법률 지원, 주거 안정 프로그램까지 다 해줘. 유진은 반신반의하며 센터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상담사는 진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긴급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네요. 상담사에게 말한 그 한마디가 유진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하는 집에서 유진은 작은 계획표를 작성했다.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며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예전엔 내가 너무 참기만 해서 늘 마음이 아팠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유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금 이 모든 고생이 단지 독립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실감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일이 잡혔다.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 건물 앞에 섰다. 현우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 옆엔 시어머니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다.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면 우리 집 들어올 수 있어. 유진은 조용히 웃었다. 고맙지만 그 제안은 이제 저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조정실로 들어선 후 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유진은 또박또박 말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저에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존중받지 못했고 제 가족조차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저에게 해방이자 제 삶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유진을 꼭 안았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가을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흐릿하던 날들이 끝나고 그녀는 자신만의 계절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된 다음 날,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의 작은 시장에 다녀왔다.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거리를 감쌌고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사이로 삶의 온기가 느껴졌다. 저녁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드릴게요. 그래, 그거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다가 오래된 만두집 앞에 멈춰 섰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 너 어릴 때 손꼭 잡고 와서 군만두 사주던 곳이야.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낡았지만 정겨운 글씨체, 그리고 따끈한 김이 솟는 만두찜통. 추억은 늘 그렇게 예고 없이 되살아났다. 그날 저녁,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버지는 TV를 보며 혼자 웃기도 하고 채널을 돌리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작은 쪽지 하나만 식탁 위에 남겨둔 채였다. 딸, 내가 좋아하는 잣죽 사올게. 아침엔 그거 먹자. 다음 날 새벽, 유진은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지력번호였다. 혹시 윤상태 씨 보호자 되시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유진은 숨을 삼켰다.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환자분이 새벽에 시장 근처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듯했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뛰는지도 느껴지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엔 간호사 한 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호자분이세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출혈이 심했고 갈비뼈가 폐를 찔러 폐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긴급 수술 들어갔어요. 유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벽에 기대섰다. 갑작스러운 사고,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을 아버지의 모습, 그 모든 상상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수술비는 얼마나 되나요?
수술과 회복 치료까지 포함하면 약 700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지금은 일단 수술부터 들어갔지만 비용 부분도 곧 정리하셔야 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미 막막함이 몰려들었다. 통장 잔액은 2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달 카드값도 아직 결제하지 못했으며 다음 달 월세도 나가야 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비용 처리하겠습니다. 유진은 몸을 돌렸다. 그곳에 시어머니 강영자가 서 있었다. 고급 요트의 단정한 머리, 그리고 냉철한 눈빛은 여전했다. 그녀는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수납창구로 걸어갔다. 직원에게 무언가를 말하자 곧 카드 긁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계신 거예요? 유진은 다가가며 물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 아들이 그분 도움받아 사업 시작했잖니. 내 손자가 될 뻔한 아이의 외할아버지기도 하고. 그 말은 마치 어떤 도덕적 우위에서 내뱉는 말처럼 들렸다. 유진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잊자. 내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병원비는 전부 내가 책임질게. 유진은 얼굴을 들었다. 이혼 조정 이미 끝났습니다. 알아. 하지만 법적인 종결이 마음까지 정리해주는 건 아니잖니. 내가 마음 바꾸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은 부드럽게 포장된 독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를 빌미로 자신을 다시 구속하려는 의도. 그것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너 혼자 아버지 회복 비용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치료비는 매달 수백만 원이야.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병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날 밤 그녀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민서는 말했다. 언니,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절대 그 돈 받지 마. 받을 이유도 받을 가치도 없어. 근데 민서야, 아버지 수술 안 받으면 그 돈 없이도 방법 있어. 병원비 모금도 있고 지역 사회복지기관도 있어.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자. 유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병원 사회복지상담실을 찾았다. 상담사는 상황을 듣고 신속하게 기초지원과 긴급진료비 신청서를 안내해 주었다. 그리고 민서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다. 저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아버지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젠 아버지를 위해 제가 용기를 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 글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따뜻한 댓글을 남겼고 누군가는 직접 연락을 취해왔다. 소액 기부가 하나둘씩 모였고 지역 언론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사이에게 집에서 쫓겨난 아버지, 딸은 어디까지 싸울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면 어떨까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침묵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번엔 진짜 싸울 준비가 되었다. 유진은 병원 사회복지 상담실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서류 봉투 안에는 긴급의료 지원 신청서, 소득 확인서, 진단서 사본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후의 회복은 긴 시간과 지속적인 치료비가 필요했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녀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고 모두가 우산을 펴들던 그날. 유진은 우산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낭복 잇도리를 벗어 그녀 머리 위에 씌웠다. 비에 젖은 그의 어깨, 그때의 체온, 그 모든 것이 지금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민서는 온라인 모금 플랫폼에서 유진과 상태 아버지를 위한 기부 캠페인을 개설했다. 글의 제목은 단순했다. 딸은 아버지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안에는 유진의 이야기, 아버지가 당했던 부당한 대우, 이혼 이후 시작된 고된 삶,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선택이었다.
도움을 거절하면서까지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려는 그 마음. 댓글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용기 있는 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같은 일을 겪으셨는데 눈물이 나네요. 작지만 보탬이 되고 싶어요. 힘내세요. 유진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민서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했다. 작은 지력 언론사였지만 기자는 예의 바르고 진심 어린 태도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혹시 이 과정을 통해 바라는 게 있다면요?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누군가에게 미안해서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오래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인터뷰는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어느새 메이저 뉴스 포털에도 짧게 소개되기 시작했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유진에게 연락을 해왔다.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도 원하시면 제공해드릴게요. 작은 건화들이 일기 시작했다. 매일 조금씩 입금되는 기부금,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말없이 병원으로 보내진 도시락 박스 하나. 아버지는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고 말수도 늘었다. 밖에 좀 시끄러운가 보구나.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지금 물이 조금 유명해졌어요. 무슨 연예인 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눈가에 번진 물기에서 그가 느끼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전해졌다. 며칠 뒤 유진은 모금 사이트에 직접 글을 남겼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살기 위한 용기라는 걸 여러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글은 단숨에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댓글도 쏟아졌다. 어떤 이는 이렇게 적었다. 딸의 포미가 아버지를 살리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없진 않았다. 가족이 해준 걸 거절하고 사회에 기대는 게 자랑인가? 요즘은 자식도 부모도 이기적이네. 감성팔이 아닌가 싶다. 유진은 그런 댓글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민서는 당장 삭제하라고 했지만 유진은 그대로 두었다. 저 말도 일부분은 맞아요. 나도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고민했거든.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 그녀는 다시 한번 글을 올렸다. 그분 말처럼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가족을 거절한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글은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녀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다. 어느 날 병원에 작은 수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이름도 없이 한 시민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상자 안엔 따뜻한 손편지와 함께 손수 뜬 목도리, 그리고 100만 원 상당의 병원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한때는 목소리를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유진은 목도리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뭇가지 위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봄의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했다. 유진아, 고맙다. 정말 내가 날 살렸구나.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서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둘 다의 싸움이었고 둘 다의 용기였어요. 그녀는 알았다. 이제는 누구도 대신 말해주지 않는 자기 인생을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 복도에서 유진은 기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이전에 인터뷰했던 지역 언론 기자였다. 이번에는 더 큰 매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유진의 이야기를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유진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건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사적인 상처를 공공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 것을. 촬영은 조용히 진행됐다. 병원에서의 일상, 아버지의 회복 과정, 그리고 유진이 자원봉사를 시작한 여성 상담소에서의 모습까지. 그녀는 상담소에서 서류 정리와 전화 상담을 도우며 하루의 일부를 보냈다. 처음엔 그냥 고마움의 표현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그 일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이혼 상담 오신 분들 중엔 언니 얘기 보고 용기 낸 분들도 계세요. 상담소 직원이 말하자 유진은 깜짝 놀랐다. 제 얘기가요? 그렇게까지. 진짜예요. 혼자서 아버지 간병하면서도 자기 3차 가려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대요. 특히 절대 받지 말아야 할 도움도 있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 그 말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말을 아껴왔는지 이제는 안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촬영이 끝난 후 다큐멘터리는 한 사람의 딸이 세상을 움직이다라는 제목으로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다. 댓글은 이전보다 더 뜨거웠다. 아버지를 지킨 딸. 그녀가 진짜 효녀다. 이혼이 실패가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라는 걸 알려준 사람.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나도 바뀌겠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아버지를 미끼 삼아 이름 알리는 거 아나. 여자니까 동정받는 거지. 남자였으면 욕 먹었을걸. 유진은 그 댓글들 앞에서도 담담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시어머니 강영자는 조용히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나는 나쁜 시어머니였을까? 글의 내용은 그녀 나름의 억울함과 입장을 토로하는 것이었지만 여론은 차갑게 반응했다. 시댁의 침묵은 동조나 다름없다. 이런 글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에 불과하다. 강영자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점점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늘 믿어왔던 질서, 권위, 가족이란 이름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병실에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집 옮길래요. 좀 더 따뜻한 곳으로요. 상담소에서 근처 임대주택 연결해준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젠 정말 우리만의 집이 생기는 거구나. 네, 아버지랑 저, 둘 다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 수 있는 집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상담소 근처 카페에서 민서와 마주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조금 여유 있는 표정으로 민서는 커피잔을 흔들며 말했다. 언니, 아마 이 정도면 곧 강연 요청도 들어올걸. 무슨 강연이야. 난 그냥 살아내는 것밖에 안 했는걸. 그게 요즘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야. 포기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버텨낸다는 거. 유진은 웃었다. 민서의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상처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실감하고 있었다. 며칠 뒤 여성인권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유진에게 연락이 왔다. 생활회복 우수 사례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소규모 토크 콘서트의 연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수락했다. 이제는 자신이 바른 연대와 지지를 다시 세상에 되돌려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행사 당일, 작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유진은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한때 모든 걸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을 깨는 것이 사랑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존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객석에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처럼 조용히 펜을 들어 자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유진은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이라는 수식어 없이도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껏 얻은 가장 큰 해방이었다. 늦가을 바람이 날카롭게 불던 날 아침, 유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코끝엔 차가운 공기가 달았다. 오늘은 그와 마주하는 날이었다. 전 남편, 최연우.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이혼 서류의 정리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입원비와 관련해 법적 책임 소재를 다루는 조정 절차였고, 현우 측이 낸 이해 신청으로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시어머니 강영자 역시 동행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껏 쌓아온 모든 선택과 감정들이 한순간 무너지지 않게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먼저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가 들어왔고 그의 뒤를 따라 시어머니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셋의 시선이 잠시 허공에서 엇갈렸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야. 유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현우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야리어 있었고 눈가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유진은 예전과 같은 해피의 기색을 읽어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습관적인 방어의 눈빛. 시어머니가 조정관을 향해 말을 던졌다. 우린 도의적으로 이미 충분히 책임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초반 수술비도 우리가 냈고 이후엔 연락조차 없었어요. 유진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 조정관에게 건넸다. 이건 당시 수술비 영수증입니다. 제 명의로 모두 변제했고 기부금과 지원금으로 충당한 내역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건 금전이 아니라 단순한 확인입니다. 조정관이 물었다.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사람들과 저 사이엔 더 이상 아무런 의무도 연결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감당했고 앞으로도 이들과의 관련을 완전히 끊고자 합니다. 현우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말이 참 매섭구나. 우리가 내 아버지를 몰아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저는 그날 아버지를 여관에 모시고 가던 그 밤을 잊지 못해요. 당신들이 만든 그 침묵과 방관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분노보다 확신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조정관은 낭측의 주장을 정리한 뒤 조정을 종결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의 소멸을 확인했다. 법적으로 유진과 그 가족은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이 조용히 조정실을 나서려 할 때 현우가 불쑥 그녀를 불렀다. 유진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너? 그때 내가 말린 거 기억나. 내가 그 돈 가져오겠다고 했을 때 난 사실. 유진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그건 상관없어요. 기억하든 후회하든 이제 그건 제 인생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그땐 나도 너무 무너져 있었어.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늦은, 너무 가버운 미안함이었다. 그 말, 이제는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 자신을 덜 괴롭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이번엔 확실하게 등을 보인 채 더는 돌아보지 않았다. 법원 건물을 나서자 민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끝냈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민서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축하해. 이제부터는 너만의 시간이다. 그날 저녁,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 작은 방 2칸짜리, 해가 잘 드는 집이었다. 벽지는 아직 새하얗고 창문엔 바람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짐 정리를 하다 말고 아버지는 문득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집이 생긴 거구나.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우리가 만든 집이에요. 누구의 돈도, 누구의 허락도 아닌 우리 둘의 손으로 지은 집이에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창문을 열었다. 늦가을의 찬 공기 속에 먼 산 너머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싸늘했던 바람끝에도 이제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정말 나로 살아볼게요. 더는 두렵지 않게. 새로운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벽지에선 페인트 냄새가 살짝 남아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겨울로 넘어가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유진은 매일 아침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회복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었다.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혼자서 걷는 연습을 시작했고 자그마한 뒷산 산책도 가끔 나설 만큼 나아졌다. 이젠 내가 시장도 다녀올 수 있겠구나.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아버지 속도대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어느새 말끝에 스며드는 온기가 익숙해지고 있었다. 유진은 낮에는 상담소 업무를 돕고 밤에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다. 사회복지사 2급.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길이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곁에 있는 사람. 예전엔 누군가의 인생을 도와주는 게 거창한 일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이라는 걸 알아요. 그녀는 상담소 직원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런 일이라면 자신도 해낼 수 있을 거라 믿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소에서 자원봉사자들끼리 회식을 하게 되었다. 조용한 이자카야에서 몇 명이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던 자리. 그곳에서 유진은 한 남자를 다시 만났다. 이름은 서재윤. 다큐멘터리 제작 당시 촬영을 도왔던 조연출이었다. 그때 인사만 하고 제대로 말도 못 나눴죠. 인터뷰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아, 그때 조용히 계셔서 몰랐네요. 다들 본주하셔서. 재윤은 유진보다 한두 살 어려 보였고 말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솔직했다. 그는 현재 영상편집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엔 사회복지 관련 다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유진 씨처럼 자기 삶을 직접 걸고 증명해낸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 더 찾아보고 싶어요. 그 말이 유진의 마음을 울렸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상처를 연민이 아닌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봐준 것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영상을 함께 편집하기도 했고 유진이 글을 써주기도 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무리하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다만 서로의 존재가 가볍게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재윤이 유진에게 말했다. 그 영상 프로젝트 마무리되면 책으로도 엮어볼까 해요. 혹시 당신 이야기도 마지막 장에 실어도 될까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직은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건 누군가의 판단이나 동정이 아닌 기록을 위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시간들도 결국 저를 만든 것이니까요. 한편 시어머니 강영자는 지력사회의 냉담한 시선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지방의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다. 현우는 SNS 계정도 닫고 잠적하듯 일상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유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감정은 이미 오래전 병원 복도에 남겨두고 왔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유진은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때 그토록 두렵고 외롭던 계절이 이제는 고요하고 단단한 준비의 시간처럼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재윤과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흰 눈이 쌓이는 모습을 두 사람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재윤이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천천히.
유진 씨가 괜찮다면.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그 질문을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요. 천천히. 이번엔 서두르지 않고 내 속도대로.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사랑이란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적어도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말했다. 내가 선택한 거라면 나는 믿는다. 이번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 수 없다는 걸 너도 알게 되었으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행복하셔야 해요. 저 혼자만 괜찮아지는 거 이제는 싫어. 나야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 그 말에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슬픔, 감동과 아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은 알았다. 이제는 정말로 겨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을. 겨울은 깊어지고 있었다. 창밖에는 서리가 내려앉고 바람은 한층 매서워졌지만 유진의 마음은 한결 단단해졌다. 새로 이사온 집은 비록 오래되고 낡았지만 정리된 삶의 틀 안에서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아버지는 주 3회 재활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고 있었고 유진은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동시에 지역복지센터에서 실습을 시작했다. 이번엔 내가 도울 차례예요. 누군가를 대신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삶. 유진은 실습일지를 써내려가며 그렇게 적었다. 그녀가 상담하는 여성 중 몇몇은 유진의 방송을 본 이들이었다. 한 사람은 상담을 마치고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나가기도 했다. 말은 못했지만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유진에게는 그 어떤 상장보다 소중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단지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그 무렵 제르는 영상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북콘서트를 준비 중이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와 에세이를 모아 만든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었다. 유진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책 제목은 다시 나로 걷는 길 어때요? 제륜의 제안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 말 하나면 충분해요. 콘서트 당일 유진은 단정한 셔츠에 머리를 묶고 무대 뒤편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 다양한 목소리들이 오갔다. 누군가는 노동자의 이야기, 누군가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고백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이 무대 위에 섰다. 저는 어떤 거창한 영웅도 아닙니다. 다만 하루를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보통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보통의 삶에도 존엄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객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울렸다. 유진은 말을 이었다. 누군가의 가족이기 전에 저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퇴장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박수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아버지와 마주 앉아 국을 때우며 유진이 물었다. 아버지는 다시 젊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저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 하나로 나는 인생 잘 산 거지. 유진은 국자를 놓고 아버지 손을 잡았다. 어느덧 그의 손등엔 거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온기도 약해졌지만 그 온기는 변함없이 따뜻했다. 며칠 후 상담소에서는 유진에게 정식 채용을 제안했다. 그녀는 기뻤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도 믿고 가보겠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시작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 상처 이로 피어난 선택과 용기,
그것이 유진의 오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어느 주말 아침,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재륜이 작은 커피 트럭을 몰고 집 앞에 도착했다. 그가 준비한 건 유진과 아버지를 위한 작은 이벤트였다. 감사의 의미로 준비했어요. 오늘 하루 이 골목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돌릴 겁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이 친구, 괜찮은데.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따뜻한 커피와 웃음이 오갔다. 재료는 커피를 내리며 유진에게 속삭였다. 내년 봄엔 저 산책길 따라 벚꽃 같이 보러 갈까요?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어떤 약속도 두렵지 않았다. 삶이 언제 또 흔들릴지 몰라도 그녀는 이미 그 흔들림을 견디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질 무렵 유진은 혼자서 창가에 앉았다. 밖에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불 꺼진 골목은 조용했다. 커튼을 살짝 걷고 그녀는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꽃은 피지 않았지만 분명 싹은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유진아. 그 말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닌 자신에게 건넨 위로였다. 그리고 그 위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온기의 형태로 가슴에 남았다.